그러면 이쯤에서 말이죠. 이제 그러면 지금 청소년 범죄가 어떻게 처벌이 되고 있나가 제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옛날 십몇 년 전에 그 잠자는 동생을 도끼로 내리쳐서 살해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14세는 아예 뭐 처벌도 안 받고 보호가 된다 그러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과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범죄는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는지 간략한 좀 개요라도 좀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10세 미만인 경우 아예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저번에 그 여동생을 방화해갖고 죽이려고 했다가 살인미수로 된 케이스도 있었는데 집으로 후방 조치됐고요. 그 부모님이 어떻게 애를 키울지 전 지금 걱정이 좀 심각하게 되고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되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뭐 수강명령이나 또는 좀 상태 안 좋은 소년원에 뭐 보낸다던가 뭐 이런 식의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 즉 18세까지를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벌금 또는 보호처분 받은 경우를 쉽게 얘기해서 그 범죄소년이라고 해서 그 형사처벌, 전과는 달게 하지 않고 약간의 좀 혼내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년범이 있습니다. 소년범은 똑같이 14세 이상 19세 미만인데 이 경우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우리가 소년범이라고 따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소년범인 경우에 형법상에 만 15년 이상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연쇄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15년만 선고받아요. 사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그 13살 먹은 여중생하고 9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가 맨날 들어와서 이게 행패를 부리고 하니까 엄마가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서 아빠만 없으면 행복한데 너무나 싫은 거죠. 그래서 아빠가 그날도 역시 들어와서 술을 먹고 이제 하니까 엄마는 도망갔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작당을 해요. 아빠를 죽이자. 이렇게 작당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여중생 아이는 부엌에서 칼을 들고 9살 먹은 애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아버지를 때린 거예요. 때렸는데 이 딸아이는 수십 차례 찔렀고 얘는 아버지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9살의 아이 처분은 안 됐고 13살 먹은 아이는 이제 보호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그 아이들이 아마 지금 나이가 꽤 먹었을 거예요. 한 40대나 30대 한 후반 정도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때는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그 아이들도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보호관찰관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죽은 거 확실하냐 이걸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애들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흘렀을 때 지금 이때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라우마가. 죄의식도 커졌을 거고요. 네, 굉장히 커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이들에게는 일정 정도 전문가적인 개입이 어떤 치료가 필요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냥 보호관찰관이 만나서 뭐 이야기하는 정도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안타깝죠. 네. 그 사실 이렇게 뭐 반대 찬성 의견으로 3명이 모였지만 내용은 거의 똑같으실 거예요. 귀착되는 게. 근데 여기서 지금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처벌을 우리 남궁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게 하자고 이렇게 만약에 법안이 돼도 돈이 없거든요. 국가가요. 절대 다수의 범죄자는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 교정비용 나오는 게 너무 엄청나니까 법원에서 판사님들도 실형 선고나 뭐 이렇게 수용 선고, 소년원에 투입되는 선고를 하려도 문제가 발생하는 게 돈이 들어가니까 판사님들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처분, 대부분의 제일 무서운 게 가정 내 보호처분이거든요. 부모한테 가란 얘기죠. 그냥 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로 생각해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종의 그룹홈인데 이 그룹홈에 들어간 비해인 청소년의 거의 그 100%가 재본을 하지 않는답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룹홈에 들어오면은 아이들에게 피해자가 느꼈던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내가 이렇게 난 장난이었는데 얘가 받는 거 완전 얘는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었던 거야. 아프니까. 그죠? 그러게 되면 행동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범률이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년원에서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비용이 약 그 1인당 한 8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연간. 1년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만약에 거기서 교화가 안 돼서 나와가지고 사회에 끼치는 사회적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피해를 봤을 때는 차라리 그 비용이 낫다는 거죠. 오히려 만약에 이 아이가 나와서 교화가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찔러서 살해하거나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피해자가 받는 비용은 이 액수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투자다. 얼마나 지금 들어가죠? 우리나라는요?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2천만 원 정도 연간 수용자 비용으로 쓰고 있고 소년원은 그거보다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적 프로그램들이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생각해 볼 때 사실은 피해자 쪽에 지원하는 비용이 너무나 안 돼 있기 때다 보니까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피해자한테 연간 들어가는 돈은 1인당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비용이. 그런데 가해자한테 드는 돈은 뭐 연간 2천만 원 이상 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이게 무슨 범죄를 당했는데 국가는 가해자를 돕고 피해자한테는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두 가지 문제는 연결해서 봐야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여태껏 피해자 보호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더 강화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이 피해자의 감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강력히 처벌해서 만약에 형벌의 위화력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 효과는 별로 없다. 그렇다면 집행 방법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